안녕하세요. 매일국어 김나연 교육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매일국어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동안은 계속 대면으로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현장에서 뵈다가 단절이 됐죠. 지난주부터 또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원장님들을 만나뵐 기회를 만들고 또 소통을 해보고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설명의 내용으로 진행은 하는데 또 학원장님들이나 지금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매일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나 그리고 아이들의 독해 훈련에 대한 부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긴장을 풀 만한 얘기들을 생각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하얘져서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금 몇 분 정도 참석하고 계시죠?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처음이라 조금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이 이렇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혹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가 내일 일어나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어제 그저께까지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누구보다 지금 가혹한 현실을 맞고 있는 그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해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2월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6개월 반년이 흘러갔는데, 아이들이 2학기 온라인 수업을 또 진행을 했잖아요. 어머님들 그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힘드셨죠. 2월 달에는 사실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한 2주 정도 쉬었다 개학을 하겠거니 또는 한 달 정도 조금 방학이 연장되었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다 보니까 되게 유행어가 하나 생겼죠. TV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이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돌밥 이런 유행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행어가 있었는데 혹시 이 유행어 아시나요? 확진자. 자, 지금 보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확진자 계시지 않을까요? 네, 확진자라는 의미가 코로나 시대에 되게 무서운 말이었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였죠. 확진자. 네, 살이 확 쪘다고 그래서 확진자가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이 확 찔 동안 같은 워딩의 의미가 2가지로 쓰이는 이런 것이 또 어떤 글의 흐름이나 그 어휘의 뜻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늘 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자, 일단 초중고 학습 실태조사 뉴스를 좀 차용한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만약에 학기 중에 온전하게 수업을 진행했다면 한 9시간 정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과목을 9시간 동안 쭉 연장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수업도 듣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확 축소됐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아이들이 학습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 저도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조카가 둘이 있는데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지난 3월 정도였나? 언니, 애들한테 매일매일 영화를 2편씩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했어? 그래서 문제집을 더 사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집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고민이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무엇인가를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학습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푸는 문제집의 양은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시간 정도 집에서 공부를 하는 가정학습 중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시간,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이상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냐 하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으로 어떤 학습지를 푼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온전한 학습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지지난주인가 SBS에서 혼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저희 매일국어 학부모 설명회이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게 송출이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제가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재미난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런 방송에 차용된 온라인 영상들을 지금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그 화면에 나왔던 것을. 자, 홍콩시대에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중학생 아이들이죠. 아침에 땡땡 엄마가 막 침대에서 애를 막 일으켜서 자, 빨리 가서 온라인 출석 체크해. 그래서 책상까지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앉아서 출석 체크하고 이제 그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켜죠. 거기 앉은 그 남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48분? 너무 긴데? 오반데?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학습이 시작된 지 채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이제 졸기 시작하죠. 끄덕끄덕 졸다가 잠을 못 이겨서 이렇게 끄덕끄덕 졸고 있으니까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자니? 앉아요. 이런다고요. 그런 학습 패턴들이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 가정에서 저거 내 아들 얘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으로 어떤 강의를 보는 것, 한쪽 방향으로 일방향으로만 송출이 되는 단편적인 영상을 시청하기, 그냥 단순히 시청하기 또는 단순히 읽기식의 수업은 그 아이들의 실제로 학습적인 흡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 영상을 볼 때에는 그 영상을 보는 동안은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메타인지의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들을 다 어머님들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혹시 요리 책을 보고 요리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요즘에는 4차 산업시대이고 또 영상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떤 요리를 하나 하실 때에도 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을 하시죠. 자, 오늘이 이제 시아버니 생신이라서 내가 갈비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설탕 비율이 어땠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인터넷을 켜고 영상을 켜시겠죠. 주로 많이 켜시는 영상이 뭐죠? 요즘에 하루는 주부로 부리고 하루는 파더로 불리시는 그분 있잖아요. 하루는 주부였다가 하루는 파더가 되시는 분, 네, 그분 영상 많이 살펴보실 거예요. 백종원 선생님 영상을 이제 찾았습니다. 갈비찜. 그럼 거기 쭉 나오죠. 재료 손질은 이렇게 하세요. 핏물은 몇 시간을 빼세요. 설탕과 간장의 비율은 이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 요리하지 말고, 보고 요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레시피를 한번 쭉 정독해서 읽고 그 화면을 다 보고 덮으세요. 덮고 난 다음에 그 갈비찜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볼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영상 자료를 덮는 순간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레시피를 보지도 않고 이 갈비찜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메모를 좀 했다면 어땠을까요? 갈비찜을 만들 때 핏물을 빼는 시간은 몇 시간 적어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은 뭐 간장과 비율은 한 컵 1대1 이런 식으로 메모를 간단하게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유용한 정보, 유의미한 정보를 메모하셨다가 싱크대에 이렇게 붙여놓고 요리를 하신다면 아마 그 갈비찜을 백종원의 영상 레시피 없이도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강의식 수업이나 일방향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떠들기만 하고 아이들이 보기만 하는 형태의 인터넷 강의는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필요한 것은 지금 뭘까요? 그 내용을 아이 스스로 요약해 보는 형태의 학습입니다.
자, 이 학습이 없다면 메타인지가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고력의 학습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에도 많이 인용이 되었던 자료인데 교감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에 대한 테스팅이었어요. 이걸 몸에 부착하고 학생들 몸에 부착하고 실험을 해보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하거나 또는 뭐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또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뇌신경이 이렇게 뇌파가 움직여요. 그런데 뇌파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멍 하고 있는 상태인 구간이 바로 TV 시청을 할 때입니다. TV 시청을 할 때는 사고가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TV 시청을 할 때랑 똑같은 학습 패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수업을 할 때 일어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나 그 수준에 관계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액션 없이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눈이 스르르르르 감겨버리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추려서, 압축해서, 요약해서 그 다음에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압축해서 요약한 내용의 정보와 지식이 입으로 나올 때 스피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글로 쓰면 논술이 되는 것이죠. 형태, 아웃풋의 형태는 다르지만 아웃풋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지식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요약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해력이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의 지금 독해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이제 피사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 학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예요. 3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재작년 가장 최근에 시행이 됐었죠. 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피사 한국 평균의 점수 추이가 이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합니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 성적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뭐 세계 3위, 4위 이 정도 해요. 자, 시험을 보는 과목은 총 3과목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읽기 분야와 수학과 과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서 유의미한 변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읽기와 수학과 과학 중에서 유독 읽기 분야에 있어서만은 12년 연속으로 계속 아이들의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2003년도에 한번 최고치를 찍은 후에는 지금 재작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자, 과학이나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읽기만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나이대, 그러니까 10살 이후부터 뭐 티네이저 때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읽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사회나 과학같이 문제를 풀거나 어떤 지식을 암기하는 쪽에 공부로만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예쁜 아이가 있어요. 한 15년 전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들 태교도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 책 많이 읽혀서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지 하시면서 아마 어렸을 때 거실에 있는 TV 확 치워버리고 책장 이만한 거 들여놓으시고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한테도 열심히 책을 읽어줍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정작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9살, 10살, 11살 정도가 될 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이 아이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죠. 네. 제일 먼저 보내시는 학원은 아마 영어학원 먼저 보내시나요? 수학학원 먼저 보내시나요? 네. 영수학원을 먼저 보내시겠죠. 수학학원의 경우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언제 수학학원을 아이를 보내는지. 자, 곱셈 9구단까지는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래서 막 지도를 해주시죠, 집에서. 나눗셈 들어가면 이제 좀 살짝 갸우뚱합니다. 분수 들어가고 나눗셈 들어가고 이제 약수, 배수, 통분, 약분 이런 거 나오면 어머님들이 아, 나의 한계를 넘어갔다. 얘를 이제 학원에 맡겨야 되겠다 이러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3, 4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원에 가면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고요.
문제집에서 연산을 풀고 선생님한테 개념을 듣고 이해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패턴의 문제를 외워서 풀고 틀린 문제를 답지를 보고 다시 수정합니다. 무한 반복 루틴이에요. 외우고 풀고 듣고 풀고 고치고 풀고 네, 이렇게 되죠. 계속 선지형 문제로만 아이들이 학습을 지속하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생기냐면 문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돌아올 것도 없죠. 늘상 노상 집에 있으니까. 아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어. 빨리 숙제 좀 해. 저녁 먹기 전까지 이거 빨리 해. 너 그거 놀 거면 이거 다 한 다음에 놀아. 빨리빨리 해.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뭐가 입력되냐면 내가 뭔가 빨리 풀어 해치워야지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이걸 빨리 풀어 해치워야지 놀 수 있구나. 밥 먹기 전까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럽니다. 자, 아이들이 문제를 먼저 읽는 습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쩌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밑에 정작 구해야 될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가 문제입니다. 빈칸만 채우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선지형 문제입니다. 자, 아이들의 시선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라의 애칭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사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알렉산드라의 애칭을 내가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자, 알렉산드라의 애칭이 어딨죠? 우리 아이들이 영상 세대예요. 눈이 진짜 귀신같이 빨라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가서 탁 쏩니다. 어디에? 알렉산드라의 애칭에. 여기 있네요. 저쪽에. 알렉산드라 애칭. 샥 가서 탁 꽂히죠. 자, 근데 알렉산드라 애칭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성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보이시나요?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잘못됐어요. 4번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알렉산드라의 애칭에 대한 설명이 위에 다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일치 확인 문제입니다.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잘 읽기만 하면. 근데 아이들이 잘 읽는 것은 이미 귀찮고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겠고 네모칸 안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정오답률을 한번 보시죠. 정답이 38%인데 오답을 고른 아이들이 39%입니다. 지금 중등부의 경우는 그렇죠. 자, 이쪽에 고등부도 보이시나요? 정답이 3분의 2 이것도 썩 훌륭한 확률은 아닌데 오답을 고른 아이들이 하물며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기가 잘 노르시죠. 자, 제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먼저 봐야죠.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먼저 분석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기억해야 할 정보들을 머릿속에 잠깐 저장했다가 그 저장된 지식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읽겠습니다. 알렉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하는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생각하죠. 알렉스라는 이름이 남자, 여자 모두 사용하는 이름이구나. 내 친구 중에도 유빈이라는 남자도 있고 또 유빈이라는 여자아이도 있는데 둘 다 유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해했습니다. 자, 여성의 이름인 알렉산더의 애칭인 동시에 남자의 이름인 여성의 이름인 알렉산드라의 애칭인 동시에 남자의 이름인 알렉산더의 애칭이기도 하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알렉산더가 있어요. 여기 알렉산드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인사하죠? 헬로우 알렉스, 얘도 헬로우 알렉스 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알렉산드라도 알렉스, 알렉산더도 알렉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보이죠? 알렉산드라의 애칭은 알렉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나연아, 오늘 시험 잘 봤어? 어떻게 봤어? 이제 나연이가 대답하죠. 엄마, 나 망쳤어, 시험. 왜? 뭐 망쳤어? 아깝게 딱 하나를 틀렸어. 그래서, 그래도 잘했네. 하나를 뭘 틀렸는데?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옳은 것을 골랐어. 합니다. 이 아이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간과하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다음에는 조심해서 잘 풀어. 아닙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은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되죠. 문제풀이에 익숙한 아이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약간 극형태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글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요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렇게 읽고 있는 거죠. 뭐만?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빨리 찾아서. 자, 아이들이 글을 온전히 읽기 시작해야 되는 2학년, 3학년. 한글을 배우고 나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글을 읽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나이대가 3학년 정도쯤 됩니다. 그때부터 글을 이렇게 읽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풀이에만 익숙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수학,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개념 잘 듣고 공식만 잘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영어는 또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생활영어에 진입하는 나이대가 굉장히 많이 어려졌죠. 자, 어머님들 아이들 영어학원에 보내면서 바라시는 거, 우리 아이가 생활영어를 잘해가지고 외국인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외여행 갈 때 번역기 없이 우리 아들 덕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영어학원 보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해서 지식적인 지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떠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외국어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적 기반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토론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나의 사고를 어떻게 정리하고 지식의 체계를 갖추는가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산기가 2불밖에 안 하는데 2불이면 한 2,500원 정도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5분만 계산기랑 같이 컴피티션을 해도 못 이기죠. 계산기의 계산 능력을. 얼마나 계산기의 가격이 더 떨어져야 우리 아이들한테 단순 연산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하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연산만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3가지의 연산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몇 학년 정도 수준이면 풀 수 있을까요? 몇 학년 정도? 2학년? 네, 3학년? 네. 나눗셈이 나왔으니까 이건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학년들도 풀 수 있어요. 50 빼기 30을 설마 못하는 아이가 있을까? 20 나누기 10 나누기 2를 못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계산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세우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같은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문제는 제가 학부모 설명회 강연을 위해서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교육과학기술부 수학교육 선진화 교육 방안으로 나온 예시 문제입니다. 예시 문제. 대한민국 국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4층 연산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문장이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한 것이죠. 일단 글자가 좀 많네요. 자,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식의 사고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50분 이내에 다시 서울역에 도착해야 한다. 중요한 조건은 이거네요. 50분 이내라는 조건. 두 번째, 다른 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역마다 2분이다 라는 조건. 그리고 관광 시간이 30분 동안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은요, 뭐 기다리는 시간이나 갈아타는 시간, 그러니까 교통에 할애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이제 제외하라라는 거죠. 어쨌든 핵심이 되는 조건은 이 3가지인데 아이가 이 3가지에 대한 예를 먼저 추려내야 되죠. 누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제가 아까 되게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아이들이 선지형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는 선지형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골라야 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문제들의 조건을 가지고 꾸역꾸역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꾸역꾸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 중에 30분이라는 시간을 관광에 소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아, 50분 동안 30분은 구경을 다녀와야 하니까 내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구나. 아까 이 식이 나오죠? 50-30. 네,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머지 20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한 개의 역마다 2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와요. 20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죠? 20 나누기 얼마? 네, 10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갈 수 있는 역의 개수가 10개구나라는 두 번째 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10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힌트예요. 다시 서울역에 도착. 다시. 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아이의 전두엽에서 이러한 조건이 입력됩니다. 디귿, 시옷, 이. 요 활자 컨텐츠가 음성적인 언어로 전두엽에 가서 딱 붙죠. 자, 그런데 이 다시라는 의미가 리턴, 어게인의 의미라는 걸 인지를 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수학적으로 내가 지금 식에서 나누기 2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까지가 그냥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50-30 두 개의 조건이 떨어져 있는데 결합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다시 나눗셈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시라는 활자적 의미를 수리적인 의미로 다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이. 자, 이제 문제 해결이 끝났습니다. 20분 중에서 나누기 2 했으니까 10개의 역을 갈 수 있고 10개의 역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5개의 떨어진 역까지만 거리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풀어볼까요? 서울역에서 5개까지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가면 못 돌아오니까. 그러면 1, 2, 3, 4, 5 저기는 못 가네. 또 다른 방향도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은 못 가네. 각 방향별로 5개의 떨어진 역까지만 카운팅을 하면 나머지 역은 내가 갈 수 없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의 시간은 걸렸겠지만 그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나면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10명한테 이 문제를 풀려보았더니 10명 중에서 8명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 수 있었어요.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을 주었죠. 아이들한테. 자, 엄마한테 밥 먹기 전에 빨리 숙제해. 이렇게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야. 많아. 많은데 그중에 단 하나라도 정답을 구하면 네가 잘 푼 거야 라고 아이들을 먼저 안심시키죠. 두 번째, 이 문제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여러 번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구해야 될 독해 역량 바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책도 잘 읽고 이해도 잘하고 사고력도 좋아지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아이한테 이렇게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거듭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재료의 거리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냐는 거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자,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8명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해결한 시간은 모두 제각각 달랐습니다. 선행이 잘 되고 책도 여러 번 많이 읽고 고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뚝딱 2분 만에 풀어버리죠. 아까 제가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길게 설명한 그 과정들이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깜빡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나눗셈도 서툴어, 글 읽는 것도 서툴러. 그래서 여러 번 거듭해서 읽은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눗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빼기 하면 되잖아요. 2분씩 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세는 거죠. 2분, 4분, 6분, 8분, 10분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왜 괜찮을까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뺄셈의 확장된 사고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충분히 상황이나 내용의 조건을 정보적으로 인지를 했다면 그것을 아이 나름대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그냥 계속 간과하고 문제만 풀어, 정답을 맞춰, 틀린 걸 고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패턴적으로 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문제집을 제가 조금 띄워왔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참고서에 나오는 활용 파트에 있는 개념서입니다. 개념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는 가장 많이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이러한 워딩이 들어간다고 짚어줍니다. 아예. 대단하죠? 그리고 밑에 또 가능한 한 큰 또는 가장 큰이 들어가면서 작은 것을 만드는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초콜릿 20개와 사탕 12개를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써줘요. 아, 두 수가 20이랑 12이구나. 우리 아이들의 사고는 정지하겠죠? 여기서 다 말해주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아, 가능한 한 많은이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자, 밑에도 보세요.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는 가장 작은, 가능한 한 작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된대요. 이 아이가 푸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보이세요? 가능한 한 많은에 블랭크가 쳐 있어, 아예. 저기 하이라이터가 쳐 있죠. 여기 가능한 한 많은의 표현이 있으므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어떻게 서술형 문제를 보고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아이들의 사고력의 공백은 3학년 정도부터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차이, 결손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학년, 6학년 올라가서 비화 비율이나 뭐 이런 그다음 중학교 올라가서 뭐 1차 방정식이나 함수나 활용 파트가 나오면 그 결손의 틈이 점점 더 벌어지죠. 그 문장제 문제가 계속 나오면 그때부터 패턴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이가 그 벌어진 간극을 메우지 못해서 수포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독해력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3학년 때부터. 틈이 아주 작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이를 읽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집 좀 그만 풀리시고요. 자, 영어라고 다를까요? 영어도 한번 볼까요? 여기 어머님들 혹시 우리 아이 영어는 좀 아는데 어머님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아이 영어는 해. 수학은 내가 모르겠지만 많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 사교육에 진입을 하는 연령대도 낮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 때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죠. 저만 해도 알파벳을 초등학교 6학년 12월 정도 겨울에 이제 처음 배웠죠. 막 ABCD 하면서 배웠던 때가 6학년 끝날 무렵이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는 국어를 배우기 전에 영어를 먼저 배우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영어 참 잘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생활영어를 잘해서 대학 갈 수 없어요. 학습영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영어로 전환을 하는 학년대가 언제 정도 되느냐?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물어봐요. 숙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해주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밴드도 있고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도 물어보면 답을 막 달아주고 심지어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사진으로. 이 아이도 아마 그런 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자, 도와주세요. 샵 영어. 해석을 다 했는데 어떤 게 주제문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해석을. 뭘 해석을 했나 한번 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썼죠. 자, many people prefer to eat food에다가 여기 썼어요. 뭐뭇을 좋아한다. From their own culture, own을 몰랐나 봐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을 아래다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자, 직독직해가 잘 되는 아이인 거죠. 이렇게 분절해서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잘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나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이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선호한다. 첫 번째 문장.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저도 고수 못 먹거든요. 네.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이 뭐 김치나 된장 같은 거 잘 먹는 예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구나. 두 번째는 나 고수 잘 못 먹는데 나 양파 잘 못 먹는데 특정 음식을 싫어한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 예로 뭐가 나왔냐면 우유는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용을 하는 음료이지만 중국에서는 베이비만 마신대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나는 중국에서 애기들만 우유 먹는지 알았어.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 1. 증가하였습니다. 뭐를 통해서? 글을 읽는 것만으로 통해서도 배경 지식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힌두교인들은 소를 숭배하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보호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아이가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아이가 이 내용을 다 읽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나요? 해석은 다 했는데 주제문을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주제문이 뭐죠?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요? 사람이 음식은 자신이 익숙한 문화의 것을 잘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먹는다잖아요. 자, 그러면 주제문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나요? 같은 문장이니까. 어떤가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제문은 사실 1번이란 말이죠. 왜 1번인지는 모르겠지만 1번인지 그냥 알아야 돼요. 어떤 주제문을 찾는 것을 문법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더 나중의 일입니다. 훨씬 나중의 일.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도 충분하죠. 글을 지식적인 기반으로 배운 게 아니라 감각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아이들이 익히길 바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많은 활자를 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기 전에 여기에 답을 달아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뭐라고 달아주셨나요? 정답 1번입니다.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이 문제는 영어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에 가깝네요. 연역법이라고 하죠. 자, 이 아이가 제가 아까 몇 학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이가 읽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1 끝, 컷. 왜? 이 아이는 답을 원하는 거니까. 이 아이한테는 답만 주면 되니까. 무엇이 맞는지만 주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충분히 읽고 생각할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빨리 이 숙제를 그냥 해치워버리고 놀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싶고.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이가 성장합니다. 어머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시면 아이가 그 어긋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3학년, 4학년 또는 중학교 요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올바르게 학습적인 부분에서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을지를 한번 제안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이 까만색으로 되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해 사고력이라고 하죠. 읽기 사고력. 무엇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동되는 것은 오로지 읽는 훈련으로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티칭이나 누가 요령을 가르쳐 주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아이한테 주입한다고 해서 절대 독해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력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그 패스츄리 베이커리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야지만 글에 대한 통찰이나 사고나 이해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요즘에 어떤 사회인가요?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죠. 정보의 값이 굉장히 헐값으로 떨어졌죠. 내가 만약에 어떠한 단편적인 지식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그냥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력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력이기 때문이죠. 자, 오직 읽기로만 가능한 이 사고력.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초등부랑 중등부에 나누어서 간단하게 좀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일국어 초등 컨텐츠는 교과서 컨텐츠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각각의 섹션별로 모두 자세하게 저희 프로그램을 다 노출해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되는 읽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맛보기로 저희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국어 초등 컨텐츠 교과서 기반, 2015년 개정 교과서 기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를 잘 읽히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기획 의도는 그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언어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 아이들 굉장히 선행도 빠르고 똑똑하고 뭐 교육적인 정보나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똑똑이들이 참 많다. 대치동 가보니까 그렇게 선행 잘하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도 푸는 아이들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하더라. 이렇습니다. 교과서보다 너무 좋은 내용의 참고서나 인강이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요약하고 서머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남이 다 만들어 놓은 남이 다 요약해 놓은 참고서, 예쁜 참고서, 잘 짜여진 참고서 아무리 백날 갖다가 읽어봐도 그것은 내 공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아이들이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 자체를 읽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가 40분 수업이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늘 수업이 시작되면 하시는 두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딱 들어오죠. 자, 반장 인사. 그럼 이제 차렷 경례 한 다음에 판서하십니다. 판서.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타타타타타타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판서를 쫙 한 바닥 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묵묵하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자, 오늘 28일이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이 60명이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나뉘어가지고. 자, 오늘 28일이지 28번 일어나서 읽어. 읽습니다. 달달달 떨면서. 한쪽 읽으면 됐고 그 옆에 짝꿍 일어나서 또 읽어. 아이들을 그렇게 음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정제되지 않은 교과서 활자 컨텐츠를 열심히 읽어도 제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먼저 읽히기로 합니다. 교과서 읽힐 건데 학교 종이 땡땡땡이 나왔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읽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으로 뭔가 읽으려고 할 때 가장 처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숨입니다. 숨. 국어에서는 이 컴마 표시를 쉼표라고 말하죠. 반점, 쉼표라고 말하고 음악에서도 놀랍게도 똑같은 모양의 컴마를 숨표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개의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 거기서 한번 끊고 숨을 쉽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첫 숨을 고르기 위해서 엉덩이 볼기짝을 쫙 때려주는 것, 생이 시작되는 의미도 숨이고 또 어떤 정보에 연결해서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숨이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숨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숨이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런데 학습적으로 이 숨을 쉬는 구간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아무 데서나 그냥 지가 끊어서 읽고 싶은 대로 읽잖아요. 자, 제가 이 학교 종이 땡땡땡을 왜 예시 안으로 드렸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했는데 여기에 숨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텍스트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렇게 읽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학교 종 이 땡땡땡 이상하죠? 자, 혹시 1994년에 나왔던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2000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타시던 차.
소나타 2000도 아니고 학교종 2000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좀 무리했나요? 네, 어쨌든 끌어읽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동요에도 순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동요 버전은 이 순표가 빠져있는 악보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누가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디에서 호흡을 하고 의미를 끊어야 되는지 체득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 글을 읽는 아이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로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 국민학교 때 교과서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읽지? 아무 데서나 막 끊어 읽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령이 생기게 되죠. 잘못 끌어 읽으면 얼마나 다른 의미가 파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건 최근에 찾은 예시인데 올 초 1월에 TVN에서 방영했던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청을 해본 적이 없는 드라마예요. 이게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 자, 이 문장에서의 과일의 개수를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순이가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 과일을 모두 몇 개 산 거죠? 2개. 네, 그럼 바나나 하나, 수박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라고 읽으면 바나나 하나와 수박을 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르게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성순이가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 과일 모두 몇 개 산 거죠? 바나나 플러스 수박 2개. 그럼 이제 과일이 총 3개가 됐잖아요. 어디에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린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드라마 내에서 대치고등학교 내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포함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카루스라는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드라마상에서 선생님한테 이의를 제기하죠. 선생님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해석?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순이가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는 거죠. 다시 성순이가 바나나가 친구 이름입니다. 수박 2개를 샀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바나나 하나, 수박 하나였는데 두 번째는 바나나 하나, 수박 2개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죠? 수박 2개가 됐죠. 너무 억지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요시모토 바나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일본 작가 이름이에요. 바나나 야야라는 축구 선수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아무런 서술이 없다면 친구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의를 제기한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끊어읽기에 따라서 그 글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으로 독해 훈련을 할 때에는 이 호흡의 구간을 먼저 체화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일국어 초등 콘텐츠는 아이들한테 온전하게 읽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3번 읽을 때까지는 문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주구장창 읽어야 돼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백지에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를 때마다 글이 나올 거예요. 보시죠. 사람의 몸에는 팔, 다리, 몸, 머리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소리 내면서 읽어도 돼요. 호흡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 읽는다고 얘기하는 것, 덩어리 읽기라고 얘기하는 것, 영어에서는 이거를 청킹 읽기라고도 하죠. 그게 결국은 호흡을 체화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읽나요? 이러한 각 기관들은 모두 이름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의미를 확인하면서 호흡하면서 읽습니다. 이게 1단계.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학습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을 쭉 읽어봤어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읽은 이 지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문을 한번 쭉 천천히 읽습니다. 1회도. 두 번째 또 읽습니다.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천히 끊어올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전체 지문을 쭉 보여주죠. 쭉 한 번에. 자, 이번에는 호흡을 조금 더 빨리 해서 처음부터 쭉 내용을 훑어가면서 읽습니다. 아래쪽에 뭐가 나와 있죠? 사실일치 OX 퀴즈가 나와 있죠. 여기에는 추론이나 비판이나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장 단순한 사실일치 확인에 대한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에서 아래 퀴즈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으면서 빠르게 한번 읽어 내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 읽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문제가 나오나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자, 이번 세 번째. 세 번째는 요약하면서 읽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이 모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따로 시험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죠. 뭐 수행평가 정도 준비하죠. 수행평가는 준비를 하죠. 시험은 공부를 하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들 일이 6학년 때까지 없어요. 중학교 가도 심지어 별로 없어요. 좋은 참고서가 많이 있어서. 근데 매일국어에서는 아이들한테 이 과정을 강제로 시킬 겁니다. 연습하라고.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또 나왔어요. 세 번째. 아이고 지겨워. 또 나왔어. 지금 계속 읽은 지문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팔다리, 몸, 머리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요약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거를 지금 두 번 읽었잖아. 다 읽었는데 모두 다 외울 순 없어. 우리는 AI가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해야지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 내용을 압축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문장을 짧게 해서 글자를 줄여서 같은 의미로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과정을 좋아할까요? 어려워할까요? 네, 어려워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문제만 풀면 되는데 갑자기 내용을 비교하면서 형태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자, 잘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랑 왼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같은 말이야. 근데 좀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틀린 그림을 찾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 왼쪽 본문에서 찾아봐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좀 힘들어 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찾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되죠. 아, 위에다 제목을 쓰는구나. 큰 제목을 쓰고 그 밑에 각각의 작은 조항들을 이렇게 나누어 쓰는 거구나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요약하기 과정에는요. 이렇게 빈칸에 네모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네모칸에 들어갈 워딩을 아이들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들어갈 내용을 원문에서 찾아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여기 워딩이 이쪽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네, 클릭하면 들어가고 또 클릭하면 답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아이들이 자동으로 뭘 해야 되냐면 원문에 있는 내용과 요약문에 있는 내용의 형태를 계속 이쪽 보고 한 번씩 보면서 내용을 매칭하면서 읽겠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지만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백지를 만약에 주고 교과서를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백지를 주고 자, 요약 정리해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요약이라는 의미 자체도 몰라요. 그 말을 알 수가 없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백지를 던져주고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건반악기는 정해진 자리에 손을 대면 정해진 위치에서의 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차련 악기들은요, 이 지판에 아무 표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6살짜리, 5살짜리도 바이올린, 첼로를 배우거든요. 그 노래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한국인 아닌 헨리라는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바이올린 엄청 잘하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겠죠. 아이들이 처음에 바이올린을 배울 때 어디를 눌러야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 악기에다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붙여줄게. 첫 번째를 누르면 도야. 그 옆에 있는 걸 레야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음감이나 거리감이 없는 상태에서 고기를 누르면 그 소리가 난다는 거를 처음에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과정을 1년을 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셀로판 테이프를 떼더라도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죠. 9살,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논술학원에 가서 글을 쓰라고 하시냔 말이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글을 쓰려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먼저 요약이 되어야 되는데 요약 훈련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한테 왜 논술학원을 강요하고 왜 쓰기를 강요하시고 왜 토론을 강요하시고 그러냔 말이죠.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형태를 먼저 체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3단계의 요약하기 단계를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냐고요? 실제로 성장하죠. 네, 기깔나게 합니다. 요 과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서 아이들이 원활한 수업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읽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대로 다 여러 번 읽기 전에는 문제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나왔네요. 네, 요거 문제 아니죠. 여기서는 뭘 찾는 거냐면 주제를 찾는 거예요. 잠깐 이전 슬라이드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실까요? 아까 그 인터넷에다가 해석은 다 했는데 주제가 뭔지 못 찾겠어요 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못했던 것이 영어인가요? 그 아이가 못했던 것이 독해인가요? 그렇죠. 글을 읽었으면 이 글이 어떤 내용이야를 정리하는 것까지의 단계가 읽기입니다. 요거는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국어는 주제 찾기 과정까지를 읽기 과정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 트레이닝을 3번씩 열심히 읽고 이 교과서 트레이닝 이전에 어휘 훈련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면 교과서 단어도 열심히 하고 교과서 읽기도 열심히 했다면 그 이후로 나오는 이 문제풀이 정도는 가볍게 아주 가벼운 라이트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풀 수 있도록 문제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 조금 혼돈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매일 국어,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로 한다던데 그러면 교과 보습인가? 아니죠. 매일 국어가 아이들의 국어나 사회나 과학을 온라인 문제집의 형태로만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읽힐 거예요. 너를 읽히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 하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당연히 문제가 적죠. 네, 조금 넣었어요. 조금. 3문제, 4문제. 아이들이 이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대신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다? 이 부분이다. 호흡하면서 읽고 읽은 거 또 다시 기억하면서 읽고 기억하면서 읽은 거 또 다시 요약하면서 읽히는 이 3가지의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같은 종류의 글을 아이들한테 읽혀보신 경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네, 이렇게 초등 독해는 이제 교과서로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학습을 몇 번을 하니 이런 것들은 조금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학교가 된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정독하고 호흡도 하고 기억도 하고 요약도 할 줄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조금 더 상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슬픈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입시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19이 되면 누구나 한 번씩 다 겪어내야만 하는 그 테스트,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독해 역량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시간의 압박이 들어가죠.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아이들한테 훨씬 더 고도화된 역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국어에서도 그 부분을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아이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는 이 정도 지문이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이 푸는 2레벨의 지문입니다. 2레벨 정도의 지문. 그런데도 양이 상당하죠. 요즘은 독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TV를 켜도 막 곰돌이가 나와서 하루에 한 장, 1일 독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습지에서도 국어라는 타이틀이 다 독해로 바뀌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다 문제집이에요. 어떻게 문제집인 것을 아실 수 있냐? 지문에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기역, 여기 니은,
여기 네, 앞에도 막 가, 나,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아이들이 그런 표식이 되어 있는 지문, 깨끗하지 않은 지문을 보면 눈치가 백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 여기 문제 나오는 데구나. 아, 요거 문제 나오는 데구나. 그러면 바로 눈이 문제로 가죠. 문제집은 그래요. 왜냐면 한 바닥에는 지문이 나오고 한 바닥에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올바로 똑바로 읽지 않는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빨리 문제를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아까 알렉산드라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만 캐치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또 문제를 안 보여줍니다. 아무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뭐를 보여줘요? 플레인한 지문을 보여주죠. 네가 스스로 읽어. 올곧게 읽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그 시간을 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자, 1번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저거저거. 아, 1번이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이처럼 독도를 빼앗으려는 까닭이 가치가 크기 때문이고 천연자원이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런 쭉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아, 이 문단은 그런 이유들이 나와 있구나. 근거들이. 그 다음 마지막 또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를 바로 알고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밑에 쭉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넘길게요. 원래는 여기 넘기면 OX 퀴즈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다 읽은 다음에 아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읽은 글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독도가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독도를 자꾸 우기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떨까요? 엄마가 물어봤어. 오늘 매일국어에서 무슨 글 읽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일본이 자꾸 독도에 대한 거짓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랑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 글이었어. 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아이들 별로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원래는. 자, 이렇게 하도록 만들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전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생짜 지문을 딱 들이댔는데 그걸 마침 딱 한 번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고 기억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 말한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죠. 아, 내용 중에 지하자원 히드라라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히드라 아니고 하이드레이트였는데 괜찮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흐름이죠. 맥락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국어에서 이 맥락에 대한 기억, 정보의 정확성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계를 더 첨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이죠. 각 지문 단락에서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내용의 문장을 먼저 찾습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시간 재면서 읽었죠.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찾으면서 또 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키워드를 찾으면서 또 읽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처음에 읽었을 때 아이들이 봤던 지문은 이런 지문이었어요.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요.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는 나는 모르오. 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동시에 입체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가 아니라 1문단의 내용은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세지고 있다. 2문단은 이러한 독도를 빼앗으려는 까닭이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3문단은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알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게 한 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쫙 정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딱 한 번 읽었는데 머릿속에 이미 워딩이 딱 들어가는 거죠. 거짓 주장에 대한 까닭과 대응.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글 읽었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주장의 까닭과 대응 방법. 끝났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위글의 내용 중에서 독도를 빼앗으려는 까닭에 대한 근거가 잘못 서술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가 이 문제를 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기억나잖아요. 바로 이 문단으로 빡! 여기까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정도 능력까지는 중학교 때 키워주자라는 거죠. 매일 국어는 이러한 패턴의 지문을 하루에 3개씩 가벼운 시간을 투자해서 한 5분이나 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0분 정도 그냥 숨 쉬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아니면 뭐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지문 3개를 다양한 영역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다시 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글로 보이지 않겠죠. 왜? 거짓 주장, 그것에 대한 까닭,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렇게 보일 테니까요. 매일 국어를 실제로 학습한 아이들한테 후기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작은 아이들의 후기를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국어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국어나 사회, 과학의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고 매일 국어도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글자도 나오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공부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1등도 할 수 있고 1등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늘 문제를 풀면 그 선생님이나 어머님께서 채점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마킹을 하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 소나기 싸대기를 막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V 표시를 막 해줍니다. 틀린 거를.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죠. 아, 틀린 거 고치자. 이제 아이가 틀린 걸 고쳐와요. 그러면 그 V가 뭘로 바뀌나요? 별표로 바뀌죠, 별표로. 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물어보죠. 오늘 학원에서 공부 잘했어? 어디 한번 문제집 좀 보자 하고 문제집을 쫙 펼더니 별 바다가 그냥 쫙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자,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답을 고쳐도 한 번 틀린 문제는 그냥 틀린 문제로 낙인이 딱 박혀요. 근데 매일 국어에서는 초등 컨텐츠는 표정으로 아이들의 성취도를 말하다 보니까 나도 1등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학습적인 부담도 읽기 자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도 있네요. 매일 국어 하기 그나마 쉬움. 네.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책 안 읽어서 고민이야 이렇게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독해 학습 결손이 작을 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방향의 독해 방법을 현명하게 지도하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해 보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현장에서 강연을 할 때보다는 현장에서 강연을 하면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저 혼자 카메라 보면서 막 떠들고자 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내용을 듣고 계신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또 이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거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강연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매일 국어 교육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됐어?
you.